이번 시간에는 저희 10월 30일 날 같이 종합시험 보았을 때 이제 가장 오답이 많았던 문제들 위주로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저는 1교시에 진행했던 서민간호학과 모성간호학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페이지부터 이제 2번에서 오답률이 많았다고 했어요. 성인 남자가 35% 범위의 2도 화상을 입은 뒤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병리적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화상을 막 깊게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먼저 개념을 좀 잡고 가면, 여기서 1도 화상은 표피와 일부 진피 정도가 손상이 된 것이고, 이때는 이제 통증과 부종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도 화상은 진피 깊은 층까지 손상이 된 것이고, 이때는 매우 심한 통증과 삼출물로 인한 수포가 특징적이고, 그리고 3도 화상은 이제 진피 전층과 이제 피하층, 근막,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를 3도로 말합니다. 신경섬유가 파괴되게 되면 이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피도 이식의 시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2도 화상이라 그렇고 24시간 이내라고 했어요. 화상 후 24시간은 응급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화상의 핵심 중재는 일단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수행요법과 통증관리, 수온 유지와 상처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중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병태 생리적 변화가 뭐냐 하면, 일단 체액 상실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조직 내 또 체액 상실이 되면서 조직 내 손상된 대식 세포가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그런 화학 물질을 방출을 하는데, 이 혈관 수축 이후에는 모세혈관 투과성이 상승하고 혈장 단백질이 간질강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혈액량과 혈압이 감소하며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손상이 될 때는 이제 이 세포가 내 칼륨이 혈액으로 방출이 되면서 고칼륨혈증이 일어나고 저혈량이 되고 대사성 산증이 되고, 이게 핵심적인 병태 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대사성 알칼리가 아니라 산증이겠고, 자, 2번 같은 경우 신장 혈류가 증가해서 소변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48시간 이후에 체액의 재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모세혈관 투과성은 증가한다고 하였고, 4번에서 이제 칼륨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고칼륨혈증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혈장 내 단백질이랑 나트륨이 간질강으로 이동되어 부종이 발생한다. 이게 핵심적인 병태 생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에서 이제 면역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제1유형 과민 반응에서 방출된 화학 매개 물질이 표적기관을 공격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고, 증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1유형 과민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이뮤노글로빈 E 항체가 생성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세포의 탈과립, 그리고 이 과립에서 화학 매개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임상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 효과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제 평활근이 수축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며 혈관이 확장되고, 이 때문에 저혈압이 일어나며 점액 분비는 증가하고 소양감, 이 특징적인 증상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4, 5번을 제외한 3번이 정답인데요. 이 3번도 역시 과민 반응의 일환이지만 제1유형이 아니라 제2유형에 속합니다. 이제 다른 유형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2유형은 이제 이뮤노글로빈 G나 M이 매개하는 반응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세포막에 결합한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가 보체를 활성화하면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형상, 그래서 약간 세포 파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 유형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 예로는 이제 태아 저가구증이 있습니다. 이제 모체와 태아의 그 RH 타입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게 제2유형에 해당하고, 제3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해성 항원에 대해 이제 이뮤노글로빈 G가 복합체를 이룬다. 이 복합체라는 말이 나오면 3유형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모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사구체 신염 같은 경우가 3유형이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4유형은 이제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역 T세포가 피하 조직에 있다가 반복적으로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느리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의 예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우리가 결핵 검사를 하는 그 투베르클린 테스트가 제4유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1, 2, 3, 4유형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3번 간염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환자가 미열, 피로, 근육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친절하게 뭐 무슨 간염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약간 꼬아서 냈죠. 혈액 검사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해석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HAVAG라고 하는 건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 안티젠이라고 해서 A형 간염 항원이 양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항원이 양성이라는 것은 즉 이 사람은 A형 간염에 걸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A형 간염 걸렸네 하고 사실 나머지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HBeAg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것도 안티젠, 항원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B형 간염이겠죠. B형 간염의 E라고 하는 건 이것은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만약 이게 양성이 되면 뭐냐? B형 간염에 걸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감염력이 지금 높은 시기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지표입니다. 이거에 더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 건 HBs라고 하는 안티젠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표면 항원이고 이것도 역시 양성이다 라고 하면 B형 간염에 걸렸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안티라고 돼 있고 이뮤노글로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항원이 아니라 항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G 안티 HAV는 A형 간염에 대한 항체이고 이게 만약 양성으로 떴다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접종을 맞았거나 해서 면역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근데 여기 이뮤노글로빈 M 같은 경우 이제 B형 간염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형 간염 항체는 맞지만 이제 이 B형 간염이 무조건 B형 간염에 안 걸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게 최근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항체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까지 몰라도 사실 이 앞에 두 개만 알아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A형 간염은 대변 구강 경로로 전파된다는 거, 나머지 설명은 이제 다른 간염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이제 간경화증에서 하는 이제 션트 시술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경정맥 경유 간속 문맥 전신순환 션트란 이제 문맥성 고혈압이나 식도정맥류, 복수와 같은 그런 리버서로시스의 그런 합병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로 이용을 하는 건데, 즉 이제 션트를 만든다는 건 다른 통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혈액이 경화된 간 조직을 거치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간정맥으로 바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도정맥류로 가는 그런 혈류 압력을 낮추어서 좀 수분 정체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런데 이게 션트가 경화되거나 막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즉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간정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혈류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간의 핵심 기능인 암모니아 대사가 저해되고 그렇게 되면은 간성뇌증 위험, 그 간성 혼수라고 하는 위험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간성뇌증이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핵심 또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거는 간성 혼수가 오면은 특히 하는 중재가 뭐였냐면 라플로즈 관장이 있었다라는 거 추가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7번 OS 관련 문제였죠. 골다공증이었는데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운동 구분을 잘 못해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칼슘 권고량을 충족하기 위해 보충제를 먹는다. 물론 뭐 보충제를 먹는 건 맞을 수 있어요. 보통 칼슘 근데 1일 권장량은 800에서 1000mg이거든요. 보통 폐경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00까지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500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 100mg을 먹는다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3번 칼슘 섭취를 돕기 위해 비타민 D와 인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섭취한다고 했는데 비타민 D는 물론 칼슘이랑 잘 맞는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이 인이라는 거는 칼슘이랑 약간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혈액에서 인이 증가하면 칼슘은 감소하고 칼슘이 증가하면 인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인의 섭취가 증가하면 오히려 뼈 파괴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 다음 4번 전지에서 프로게스테론을 폐경기 여성에서 투여하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프로게스테론이 아니라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 건 에스트로겐이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투약하는 거고 프로게스테론도 투약하기는 합니다만 그
그 목적은 골다공증이 아니라 이제 유방암의 에스트로겐 투여로 인한 유방암 위험성을 줄이려고 투여하는 겁니다. 다음 5번, 5번은 당연히 발생 전후 운동 당연히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선지가 답이 아니고, 다음에 1번, 자전거 타기와 걷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네, 여러분들 이제 수영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자전거, 걷기, 에어로빅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골밀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예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영 같은 운동은 골밀도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연화증이나 관절염 같은 데서 이제 핵심 중재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였죠. 이제 질병에 대한 이제 딱 진단명을 나오진 않았고 증상을 말해줬어요. 양쪽 뺨에 붉은 반점이라는 말만 보아도 이거 홍반 루푸스 아니야? 라고 바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변의 거품, 단백뇨, 또 혈액검사에서 ANA가 확인되었고 심장염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ANA란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라고 해서 이제 항핵 항체라고 우리말로는 그러고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보통 증가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술만 보고 바로 전신홍반 루푸스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터미널로지로 하면 SLE, 이제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스마토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피부 관절뿐 아니라 정말 모든 기관들, 특히 면역계를 침범하는 전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또 해당을 하고요. 얘네들의 이제 핵심 중재는 이제 유연성 운동에서 시작해서 좀 점차 규칙적인 운동으로 지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이 정말 핵심적으로 그 발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을 제한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선지 보면 매일 3000ml 이상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3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그런 질병이 많지는 않은데 보통 통풍에서 이렇게 합니다. 통풍에서 요산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신장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장염이 있는 경우 수분 처리를 빨리 못하고 부종이 생기면서 수분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리터 이상을 마시게 한다기보다 그냥 그대로 먹거나 혹은 오히려 상태에 따라 수분을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선지에 비해 적절한 중재가 아니겠고, 자, 5번 저퓨린 시기, 퓨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통풍이죠. 고트 관련 중재입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시기가 뭐였냐면 고퓨린 시기였어요. 그래서 고퓨린 시기엔 뭐가 있냐? 술, 내장류, 해산물 이런 내장이만 딱 봐도 이건 고퓨린 시기고 통풍 환자에서는 부적절하겠구나 라고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저퓨린 시기에 얘는 감자, 두부,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은 통풍 환자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디기탈리스에 대한 설명.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디기탈리스가 어떤 약이었냐면 좀 강심제라고 하죠. 심근수축력을 증가하고 심박동수를 감소시키면서 심박출랑,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고 또 이뇨작용도 촉진시키는 그런 약인데요. 그래서 1번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약이고, 2번 이뇨제와 병용할 경우 칼륨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뇨제와 병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칼륨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뇨제도 일단 칼륨을 배설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칼륨보다는 이제 저칼륨에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더 빡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칼륨 혈증 증상을 더 주의 깊게 봐야겠고, 3번 항생제가 병행하면 혈중 수치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 장내세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기탈리스 작용을 좀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때문에 세균이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그럼 오히려 디기탈리스 수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감기 36시간 맞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약물 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1회 복용을 잊은 경우에도 몇 시간 정도 경과되었다면 복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구 피임약 이런 것처럼 좀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좀 잊어버렸어도 이젠 즉시 그냥 생각난 즉시 바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일정한 시간에 먹어라 라고 중재를 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디기탈리스의 독성을 물어보는 문제, 저혈압과 섬액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간호가 이제 복용하기 전에 심전 맥박을 1분 동안 측정해서 섬액을 확인하는 게 이제 또 자주 나오는 문제겠습니다. 그다음 41번은 딱 질병을 말해줬어요. 폐쇄성이 혈전 뇌건염이라고 하는 이제 버거시병인데, 버거시병의 간호 중재로 적절한 것은, 일단 이 버거시병이라는 것은 40세 이하 젊은 남성한테 많다는 거 이렇게 두시고, 또 담배가 핵심적인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초 동맥과 정맥이 막히거나 염증 때문에 혈관 주변에 심한 염증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는 당연히 그 궤양 부위 상처 간호가 매우 중요하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혈관 확장제를 투여하고 금연하고, 또 통증이 심하다면 교감신경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혈관 수축제가 아니라 이거는 혈관이 확장시켜줘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칼슘 채널 블라커나 혈관 확장제를 투여해야겠고, 반드시 금주하도록 한다. 물론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흡연과의 연관성이 더 높고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번 부교감신경 절제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네, 5번 고르신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61번입니다. 척수 손상 환자가 갑자기 두통 호소,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한다. 그 다음에 BP가 많이 떴어요. 이게 어떤 증후군이냐 하면은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라고 해서 이제 T6 레벨 정도 척수 손상 환자에서 그 손상된 곳보다 아래 부위의 유해 자극에 대한 그런 대량의 교감신경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에 있는 그 상위 중추에서 교감신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말한 이런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방광팽만이랑 장팽만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욕창이나 내성 발톱, 끼는 옷이나 뭐 급성 복부질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4번 선지를 보면 이제 유치도뇨관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네, 방광팽만이 매우 흔한 원인이라 자율신경을 반사 항진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다음 마지막 70번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일단 답은 5번이었는데 사실 이 5번 선지만 제대로 기억해도 이거는 5번만 알았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대화 시작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고 일단 청각장애인이 놀라지 않게 좀 손이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기보다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좀 해석할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소음을 제공하기보단 줄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입술 읽기를 지도하는 건 27dB부터인데 이제 5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대화를 뭐 좀 크게 하거나 혹은 높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은 좀 저음으로 말을 해야 더 잘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정상 크기의 낮은 음주로 목소리로 하는 게 올바른 중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교시 두 번째 문제 과목이었던 모성간호학입니다. 먼저 이제 78번 살펴볼게요. 부분 자궁 절제술을 앞둔 41세 여자의 몸의 변화를 물어봤죠.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전 자궁 절제술, 난관 난소 절제술이 아니라 부분 자궁 절제술이라는 거거든요. 자, 부분 자궁 절제술은 경부를 남기는 거예요. 경부를 남기고 체부를 절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자궁의 핵심적인 그 원통 모양의 그 체부가 없기 때문에 월경을 할 수 없고 임신도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난소와 난관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난소의 호르몬 분비는 지속되고 에스트로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공 폐경 증상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5번과 같이 안면홍조, 야간 발한 이런 거는 폐경기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자, 그다음 82번. 2도 자궁 탈출증 진단받은 60세 여자의 폐설이 치료.
자궁 탈출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골반 지지가 결국에는 약해져서 자궁이 제 위치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점점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혹은 뭐 자궁의 일부가 혹은 전체가 지를 통해 빠져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통 뭐 배뇨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패서리가 뭐냐 하면 이제 질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자궁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기구, 이제 원형 기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패서리 같은 경우에는 보존요법이지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위험하고 혹은 이제 회원부가 좀 그 질내 장치를 잘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패서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질크림 같은 걸 적용하고 삽입하면 합병증이 좀 적겠죠. 뭐 4번에 질 점막이 위축돼서 잘 될 거다 이런 거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패서리의 크기는 당연히 적당해야겠죠. 크면은 이게 누군 가능성이 있고 너무 작으면 또 잘 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패서리라는 거는 일단 외부 기구죠. 외부 기구를 내 몸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질염이나 질 분비물 증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빼서 세척한 후 다시 삽입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84번 일반적인 임신 생리죠. 임신 8주인 초인부의 자궁 경관 시진 결과라고 했어요. 정상 소견은 정답은 이제 4번이었죠. 여러분들 임신 생리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많이 알아둬야 하는데, 일단 정답 4번은 체드윅 사인이거든요. 체드윅 사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굿델 징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궁 경부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걸 말하고, 체드윅 사인은 이제 경관과 질, 외음의 점막이 푸른색이나 보라색을 띤 그런 자청색을 띈다 하면 체드윅 징후. 그 다음에 헤갈 사인은 임신 6주에서 8주 정도에 나타나는 자궁 협부가 매우 부드러워지는 그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브레스턴 힉스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불규칙한 무통성 자궁 수축이라고 했죠. 그다음 약간 가진통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정상적인 이런 임신 생리들, 용어들 이런 거 다 배웠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징후들은 모두 가정적 징후라고 하는 겁니다. 임신에는 가정적 징후와 추정적 징후, 그 다음에 확정적 징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정적 징후라는 거는 으로 대표적인 거는 뭐 임신 반응 검사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구감 같은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가정적 징후라고 하고, 이제 주관적 징후, 추정적 징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여성이 이제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뭐 약간 태동이 느껴지는 것 같다든가, 오심, 구토, 체중 증가, 피로, 감정 변화, 유방의 민감성 증가 이런 것들이 주관적 징후겠고, 그다음에 확정적 징후는 이제 정말 임신을 확진할 수 있는 거죠. 검진자가 확인한 태아의 심음 청진, 초음파 이런 것들이 임신의 확정적 징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4번의 다른 또 선지들을 살펴보면, 일단 자궁 경관은 정중앙에 위치를 해야 하죠. 자궁은 일단 정경 정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후골이 된다 하면은 이제 경관이 전벽 쪽에 위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이제 비정상적인 소견이겠고, 그다음에 경관이 질 쪽으로 5cm 정도 돌출되어 있다. 이게 3cm 이상 돌출되면 자궁 탈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정상 징후일 것이고, 딸기 모양 반전도 마찬가지 감염의 징후가 될 수 있고, 경관의 분비물은 회백색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회백색이나 초록색 이런 분비물들은 보통 감염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경관의 분비물은 냄새가 없는 건 맞지만 회백색의 경우에는 좀 비정상적인 징후라는 거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0번 이제 고위험 임신이죠. 고위험 임신 중에서 지금 BP가 매우 높고, 또 경미한 이제 얼굴과 손, 상지 쪽 부종, 그 다음에 소변 스틱 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인이 되었대요. 자, 이걸 딱 보면은 이 사람 임신성 고혈압인가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개념을 잠깐 보고 가면 자간전증이라는 건 임신성 고혈압에 이제 단백뇨가 동반되는 거를 자간전증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 임신하고 나서 안지오텐신2의 그런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쇄동맥 혈관 수축과 경련, 혈관 손상 때문에 고혈압이 일어나는 그런 고위험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문제 설명에서는 이거는 경증에 해당해요. 경증 자간전증은 140에 90 이상의 BP, 그 다음에 부종, 단백뇨는 주로 플러스 1에서 2 정도. 근데 이게 중증으로 간다 하면은 시스톨릭 BP가 160 이상으로 증가하고 프로틴유리아가 플러스 3 이상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통원 치료는 힘들 것이고 무조건 이제 보통 입원 치료를 시키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약물이 MgSO4, 황산 마그네슘이었어요. 이게 이제 항경련제이고 평활근 이완제인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중재가 있었죠. 얘네들의 이제 얘네들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투여 전에는 항상 슬기건 반사가 정상인지 호흡수와 소변량이 괜찮은지 확인을 한 후에 이 약물을 투여해야 하고 또 해독제인 칼슘 글루코네이트도 가까이 비치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증 자간전증에서 기억해야 될 중재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얘는 경증 자간전증이었어요. 얘네들은 보통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교육은 이제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하고 수분 섭취, 그 다음에 고식이섬유와 고단백 식사, 자주 침상 안정 취하기, 그 다음에 혈압 관리 위해 신체 활동 제한하기, 가벼운 운동은 그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이런 게 핵심 교육이고 이제 모체와 태아는 주 2, 3회 정도 사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거 자간증 경련의 위험 증상 꼭 알아둬야 되겠죠. 심한 두통과 흐린 시야, 중복 시야와 같은 시력장애, 그 다음에 상복부 통증, 간기능 손상, 혈소판 감소, 이거 헬프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태아의 3배염 문제였는데 이거는 뭐 그냥 사실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죠. 배엽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제 배아가 발생할 때 동안의 세포 그룹 단위였어요. 수정 후 8주까지 배아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태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엽으로부터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이 분화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점점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는데 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외우면 되는데 외배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몸의 겉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피부, 머리카락, 피지샘, 땀샘, 침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CNS 및 PNS 이런 것들은 이제 외배엽에 해당을 하고 약간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피부, 머리카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배엽이 이제 많이 핵심적인 내장 기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과 뼈, 연골, 자궁, 난소, 고환과 같은 생식기, 그 다음에 심장, 맥관계, 신장, 비장 이런 뭔가 좀 많이 핵심적인 생식기와 심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중배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내배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GI 쪽이나 풀모 쪽은 내배엽이다 이렇게 많이 외웠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계 상피와 코를 제외한 호흡기계 이렇게 흉선, 간, 췌장, 방광요도와 같은 부분 그래서 자기가 좀 핵심적으로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100번입니다. 출산 후 산후통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모라고 하였는데 산후통의 촉진 요인이 뭐였어요? 당연히 뭔가 자궁이 정상적으로 빨리 수축하지 못하고 뭔가 자극을 많이 받고 이랬으면 산후통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죠. 그래서 자궁에 과다신전되는 경우가 뭐 있냐면 여러 번 임신한 경우, 그 다음에 쌍태아 혹은 양수 과다증 이런 경우에는 자궁이 많이 좀 늘어나고 수축이 힘들겠죠. 그 다음에 경산모, 초산모보다는 경산모가 자궁근 강도가 약해져서 자궁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산후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모는 5번 자궁 수축에 투여받은 초산모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교시 오답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간호과학회 간호대학생 학습 역량평가 모의고사 3회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하였습니다. 1번 양육의 방법 중 엄격하고 권위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단속을 취하는 형태의 양육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강권적, 독재 또는 지시적 방법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태도를 규칙과 규범을 통해 통제하려는 방법입니다. 방임 또는 허용적 방법은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단속을 가하거나 거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권위적 방법입니다. 2번 다음 중 기피 지각이 처음으로 가능한 시기는? 정답은 영아기입니다. 영아기의 기피 지각은 생후 6개월부터 가능합니다. 8번 5세 아동의 성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할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학령 전기 아동은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에 대한 탐색은 그전보다 더욱 현저해지고 생식에 관한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합니다. 아동의 호기심은 이성 간의 해부학적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의사놀이는 종종 이러한 관심을 충족하려는 탐구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22번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직후 아동이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에 취해줄 체위는? 정답은 2번입니다. 편도선 절제술 후 분비물의 배액을 돕기 위해 아동이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에 아동의 가슴 밑에 베개를 대어주고 보기를 취하거나 한쪽 무릎을 굴곡시킨 채 반보기를 취해주도록 합니다. 29번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가 골절된 2세 남자 아동에게 브리언트 견인을 적용하였다.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브리언트 견인은 대퇴골절이 있는 2세 이하의 어린 아동에게 적용합니다. 무릎은 신전시키고 고관절은 90도로 굴곡시킨 후 아동의 둔부가 침대에서 약간 들릴 정도로 견인합니다. 추는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펠빅 하니스는 아동의 고관절을 외전시키고 무릎이 굴곡되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면으로 된 셔츠와 긴 양말을 사용하고 어깨에 패딩을 대주어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골격견인은 철사, 핀, 집게 등과 같은 금속성 기구를 뼈에 삽입하므로 매일 삽입된 핀 주위를 소독하고 감염 증상을 관찰합니다. 다음 그림은 브리언트 견인을 적용한 아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학입니다. 38번 영국에서 구역 간호사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가정에서 일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역 간호사를 위한 간호학교를 운영하는 데 노력한 사람은? 정답은 5번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윌리엄 라스본과 함께 구역 간호사는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구역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학교를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42번 최근 한 달 동안 지역 인구 1000명에 대한 결핵 환자 발생에 대한 통계 보고서이다. 단, 기존 결핵 환자 수는 총 10명이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유병률은 2.5%이다 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발생률, 유병률, 감염력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생률은 특정 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환자 수 나누기 특정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어떤 질병의 발생률은 일정 기간에 새로 발생한 환자 수를 단위 인구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병률은 특정 기간 동안 환자 수 나누기 특정 기간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유병률은 어떤 시점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특정 시점 혹은 기간의 인구 중 존재하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발생률의 부모는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을 빼고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이지만 유병률의 부모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인구가 됩니다.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 증식하여 숙주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으로 불연성 감염 플러스 현성 감염 나누기 감수성이 있는 대상자 총수 곱하기 100입니다. 56번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형성평가,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학습 성취 정도 평가입니다.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 유형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구분됩니다. 59번 보건소 간호사는 비만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클리닉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대상자는 1개월 이내 식이와 운동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자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범위론 모델에서 어느 변화 단계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3번 준비 단계입니다. 변화 단계 중 계획 이전 단계는 6개월 안에 행위 변화를 시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 계획 단계는 6개월 이내에 변할 마음이 있는 경우, 준비 단계는 행동, 실행 계획이 잡혀져 있는 단계로 1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단계, 행동 단계는 1에서 6개월 실천하는 단계, 종료 단계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입니다. 6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을 살펴보면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총 1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 8번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답은 5번입니다. 6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호의 특성을 설명한 것은? 정답은 4번 방문간호 서비스 수가는 제공시간에 따라 선정한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종류 중 재가급여로 방문간호는 요양 1에서 5등급 판정자가 된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제공인력은 2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 3년 이상 경력과 700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이며 서비스 내용은 기본 간호, 치료적 간호, 검사, 투약관리 지도, 교육훈련, 상담, 의뢰 등이다. 방문간호 서비스 수가는 제공시간에 따라 구분되며 장기요양 등급, 질병명에 상관없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간호학입니다. 75번 정신간호사가 대상자의 이상 행동이 잘못된 학습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 행동모형의 치료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간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행동모형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이완훈련입니다. 이완훈련은 행동치료의 한 종류로 조작적 조건화의 학습 과정을 적용하여 강화, 보상, 소거 등의 학습 원리를 기초한 치료 방법입니다. 85번 조현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교육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 피부 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를 보호하는 의복을 착용한다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낮고 항정신병 약물과 알코올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알코올 섭취는 피해야 하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생각되어도 약물 복용은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졸음,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 시 유의해야 합니다. 90번 다음 주 퇴원 예정인 양극성 장애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 과도한 설사, 구토, 발한이 있을 때 리튬을 복용을 즉각 중단한다 입니다. 리튬은 현재의 기분장애 문제를 치료하고 재발을 예방하므로 현재의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 복용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감소시켜 나트륨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염분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 저하, 신장 기능 저하, 이뇨제, 설사, 탈수 등은 리튬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작업 시 리튬 혈중 농도 상승으로 독성이 나타나는지 주의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리튬 독성의 어떤 증상이라도 보인다면 간호사는 리튬 복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 후 혈중 리튬 용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97번 만성 알코올 중독자인 58세 남자는 최근 기억력의 저하와 함께 자주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발과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발가락을 땅에 닿지 않고 발 뒤꿈치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 부인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하게 되었다. 대상자의 증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의학적 진단명은? 정답은 4번 코르사코프 증후군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대뇌와 말초신경의 퇴행성 변화로 혼란, 최근 기억 상실 및 zak화증 등이다. 특히 사지의 말초신경염, 특히 하지의 다발성 신경염으로 발과 다리의 통증이 심하며 발가락을 땅에 닿지 않으려고 발꿈치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알코올성 치매는 오랜 기간의 과음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베르니케 증후군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시신경마비, 운동실조, 의식의 혼탁이 주요 증상이며 티아민이 결핍된 악성 빈혈이 나타납니다. 알코올 금단 선망은 오랜 기간 술을 지속적으로 많이 마신 뒤 발생하는 급성 정신증적 상태로 진압력 상실을 수반한 혼돈, 착각과 환시가 심한 상태입니다. 3교시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학 관계학교 오답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과목 모두 높은 오답률의 문항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간호관리학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간호사 면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949년에는 검정고시 제도가 폐지되었고 1962년에는 간호사 국가시험 제도를 신설하고 자격검정고시 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시 검정고시가 부활한 것은 1951년 국민의료령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2003년에 10개 분야로 확대, 2006년에는 3가지 분야가 추가되어서 총 13개의 전문 간호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부 고객인 간호사의 바람 또는 선호로 높은 급여, 유연 근무제 등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필요입니다. 마케팅에서 필요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보이는 열망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나 갈망, 선호 등입니다. 다음 중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동기유발에 힘을 갖는다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알더퍼의 ERG 이론에 해당합니다. 통제의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2번. 적절한 통제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1번과 4번은 문제행동 직원에 대한 훈육의 원칙, 3번은 협상의 원칙, 5번은 집단 간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간호학입니다. 평소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23세의 여자 환자가 갑자기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호흡 양상의 특징은 깊고 빠른 호흡입니다.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흡수와 깊이가 증가하고 CO2 과다 배출로 동맥혈 내 CO2 농도가 저하되어 호흡을 더 힘들어지게 합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으로 진단받은 대상자 비강 캐뉼라로 3리터 산소를 공급받고 있을 때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가스 교환 장애입니다. 영양 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비활동 상태 유지 또는 부적절한 보충 영양소 섭취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영양 과다 또는 과체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면 주기 특성에 대해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비렘 수면 동안 코골이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틀린 이유는 이렇게 다 적혀 있고요. 수면 주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 수준이 혼돈 상태인 대상자가 정맥간을 제거하려고 할 때 적용하는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이 대상자는 사지 억제대보다는 장갑 억제대가 가장 적합하고 장갑 억제대의 간호중재로는 규칙적으로 벗겨 손을 씻고 운동시킨다입니다. 1번이 틀린 점은 모든 억제대는 침상 난간에 묶지 않고요. 2번은 벨트 억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이 틀린 이유는 억제대는 2시간마다 풀어야 하고 5번은 사지 억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리적 억제대의 종류와 그 적용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같은 격리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는 질환으로 묶인 것은 1번 결핵수두입니다.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에 따라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은 표를 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차 용액을 정맥 주입 중인 대상자가 피기백을 이용해서 2차 용액 정맥 투약하고자 할 때 피기백을 이용한 정맥 주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피기백을 연결할 때 1차 용액의 주입은 중단한다입니다. 피기백은 25에서 250ml의 수액백을 별도의 짧은 수액 세트에 연결해서 간헐적 정맥 장치에 연결해서 투약하는 방법인데 이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고 보통 주 수액 세트는 피기백의 수액이 주입되면 자동으로 주입이 중단되는 백잭 밸브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밸브가 없다면 피기백 용기를 1차 정맥 주입 용기보다 25cm 정도 높게 해서 IV 걸 때 걸어야 합니다. 피기백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봐주세요. 다음은 보건의학 관계법규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에 대한 법조항을 각자 읽어보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답을 확인하고 해설은 멈춰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갖춰야 할 서류는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필수 예방 접종 대상 질병이 아닌 것은 1번 성홍열입니다.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한 법률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다는 증명 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수입된 혈액지대입니다. 이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9조에 해당하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5번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나머지 천지가 왜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혈액원 과실이 없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특정 수혈 부작용 및 체혈 부작용의 보상금 범위는 위자료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의 2 특정 수혈 부작용 및 체혈 부작용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